예,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마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성이 특이해요. 제 딸 이름이, 큰딸 이름이 리아예요. 풀네임이 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큰딸이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미국 회사, 광고회사를 다니는데, 옛날에는 좀 약간 놀림을 당했는데, 요새는 영문 이름도 그냥 마리아로 하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성이 많이 특이하죠. 특이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고객들 오시면 이렇게 저희끼리 농담 삼아서, 그리고 제 국채를 많이 투자하잖아요. 저는 회사채는 거의 투자를 안 하거든요. 국채를 많이 투자하면은 우리 고객님하고 농담 삼아서 경제가 좀 빨리 나빠져야 되는데. 국채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반대편이잖아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불안한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불안한데, 사실은 국채를 이렇게 좀 많이 투자하거나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내용이 주로 트럼프 얘기 많이 할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 얘기는 뭐 더 얘기는 안 해도 너무 잘하는 얘기고, 트럼프 얘기 많이 할 건데, 트럼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또 자동차 관세 25% 4월 2일부터 반려된다고 하는데, 바로 주식 바로 무너지죠? 물론 오늘 국채금리 약간 올랐어요.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채권하신 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타임.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데미지가 쌓이면 결국 미국 경제는 어떤 형태건 경제는 좀 충격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경제가 충격이 가면은 지금은 트럼프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안 내리지만은 이런 거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 이런 겁니다. 연준이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 우려감 때문에 못 내리고 있는데 결국 금리 내릴 거예요. 어떻게? 경제가 나빠지면 부랴부랴 금리를 내려야 돼요. 경제가 나빠지면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제 브레이크인 금리 브레이크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전에 앞으로 경기 나빠질, 둔화될 걸 대비를 해서 미리 야금야금 푸는 것보다 갑자기 마치 지금 경북 의성에서 산불 난 것처럼 갑자기 들이닥치면은 그냥 다 포기하고 우리가, 그죠? 하는 것처럼 동일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 국채를 투자하시는 채권하는 입장에서는 표현이 그렇지만 please 그렇게 돼. please.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가 원래는 요만큼 내려가야 될 걸 더 많이 내려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부동산이고 사업이나 또는 직장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경제가 좋아야 되는 거고, 근데 경제가 분명히 사이클상 다운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가 보통 기존의 대다수의 자산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가 경제가 꺾이면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지만은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오히려 그때 굉장히 오히려 마치 채권을 해야 되는 거는 산 위에서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면 산 위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거잖아요. 이 계곡이 깊고 깊을수록 나의 눈덩이는 더 커지잖아요. 그죠? 내가 평생 열심히 모아놨는데 경제가 위로 가든 아래 가든 나는 영어로 sustainable,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좀 더 진도가 나간다면은 이런 기회 때 오히려 와이즈하게 투자하면 더 웰스를 더 늘릴 수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인설 많이 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채권 하셔야 됩니다. 대투에 근무했습니다. 대투에 95년 입사를 해서 한 2, 3년 정도 지점 근무하다가 2000년부터, 지금 하나증권의 전신인 대투에서 국제부를 했어요. 국제부를 해서 해외 상품을 한 20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06년부터는 미국계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에 또 한 1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했고, 이제 자문사를 차린 지는 만 5년 됐고요. 그래서 영어로 GB인데, 저희 GB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거에 약어냐면은 글로벌 본드입니다. 우리나라의 채권 전문 자문사는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할게요. 자, 일단은, 죄송합니다. 그 영문 자료라 죄송하고요. 그냥 이거 심플한 얘기입니다. 심플한 얘기라서 이런 건데, 지금 제가 트럼프 얘기하기 전에 미국 경제 환경이 어떨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미국의 주식이 워낙에 지난 수년간 좋다 보니까 미국은 원더풀하게 경제가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조금 그렇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4%대, 기준금리가 4% 초반대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결국 이제 이게 금리라는 게 중앙은행 금리라는 게 경제 브레이크잖아요. 브레이크를 이만큼 잡았어요. 그죠? 이만큼 잡았다가 브레이크를 조금 풀었잖아요. 그죠? 조금 풀었는데 이 정도 풀면 되는가? 결론은 이 정도에서 멈추고 있는데 당분간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는데 이 정도 브레이크에서 멈추고 있으면 경제가 버틸까? 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는데 근데 그가 현재 경제 브레이크 레벨 4% 초반대 이 브레이크 레벨이 목을 죄는 레벨인가 아니면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레벨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여부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인데 좀 격떨어지고 있죠. 지금 요번에 미국 GDP가 오늘 요번 3월 달인가요? 미 연준이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1%대 얘기하잖아요. 즉 이제는 이 금리 레벨이 정책금리 레벨이 경제를 옥죄는 레벨인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분간은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린다잖아요. 그러면 무슨냐면 자 제가 목을 잡고 있어요. 목을 잡고 있는데 이게 목이 아파요. 근데 처음에는 버티잖아요. 근데 목을 이렇게 계속 잡고 있으면 숨통이 막히잖아요. 경제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 살려면 이 숨통을 빨리 풀어줘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뜻하지 않게도 지금 당분간 브레이크를 못 풀 것 같아요. 제가 표현 이렇게 하는데 채권은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위너가 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목 잡고 있는 거 지금 이런 거죠. 여러분 당장에 그러니까 이런 거 당장에 빨리 금리를 해서 돈을 벌고 싶지만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목 오래 잡혀 있으면 결국은 경제는 더 둔화가 됩니다. 시간을 가지면 결국은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어쨌건 간에 지금 옥죄 레벨인 거고 두 번째 트럼프 얘기하기 전에 지난 2, 3년 전 미국 경제와 지금 경제는 꽤나 많이 차이 납니다. 즉 목을 오래 재고 있거든요. 벌써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인상을 한 지가 한 만 2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초기에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제 브레이크를 쫙 올리면은 경제 브레이크를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를 쿨링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올렸는데 미국 경제 쿨링이 외관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주식이 너무 잘 가고 있어서. 그럼 미국이 와 경제 어떤 자생력이나 이게 너무 굳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체력이 좋은 애는 초반엔 잡아도 별 끄떡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잡고 있잖아요. 여파 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2, 3년 전 대비해서 현재 미국 경제가 지금 관세 정책이 들어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전보다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할게요. 일단은 위에 잡 오프닝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잡 오프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잘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 구하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죠? 일단 페이스가 계속 떨어졌다는 확실하고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 경제를 얘기하면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게 7R이 영어로 컨섬션 소비거든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무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지수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비자 신뢰지수고 전주에는 미시간 컨슈머 컴피던스라는 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의 개인들이 쫙 쫄고 있어요. 소비는 신들이잖아요. 내가 돈이 있는데 앞으로 경기 나쁠 것 같으면 돈을 안 쓰잖아요. 저축해야 되고 그럼 소비가 쿨링 되거든요. 어쨌건 간에 그런 상황인데 지난 2, 3년 동안은 이렇게 집에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 같은 거 받아서 집에 돈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일본 말이지만 앵꼬 이제 집에 쌓여 있는 돈 다 끝났어요. 그죠? 끝났고 자 요거 얘기할게요. 미국 얘기했을 때 미국은 금리 많이 올라도 경제 충격이 없네 라고 하시면서 보통의 경우는 미국 모기지 금리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대출금리가 미국은 장기, 저리, 고정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최근에 한때 미국 모기지 금리 7% 올라갔는데도 별 영향 없네 라고 얘기했는데 반만 맞는 얘기죠. 어떻게?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애들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이제 집 사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금리로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고 두 번째
이게 텀이 있으니까 시간 흘러갈수록 영어로 다시 리발빙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금리를 다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중평균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2022년 정도 보더라도 2년 전에 금리 인상 초기만 하더라도 미국 전체 모기지 금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출 이자율이 3%도 안 된 초저금리를 빌린 사람들이 거의 한 35% 정도로 금리 부담이 없었고, 반면 고금리로 대출 받는 사람들도 한 5%도 안 됐어요. 그랬던 게 2년 흘리면 지금 어떻게 됐나? 지금 이 정도 됐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금년에 금리 인하를 크게 하지 않으면 결론은 금년 말에 3% 이상 저금리와 6% 이상 고금리의 비율이 똑같아진답니다. 25%씩. 그러면 가중평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죠. 아무튼 자, 돈 100만 원 버는데 제가 대출 이자율을 그동안은 5만 원만 냈잖아요. 근데 내 대출 이자를 10만 원 내면은 이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95만 원에서 90만 원 줄어들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를 제일 봐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 그런 고금리 환경을 되다 보니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자, 대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제 해외에, 제가 조그만 자문사인데, 이제 제가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내고, 세계적 연기금들이 보는 리서치를 제가 회사가 봐요. 왜냐하면 자문사를 하면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표현은 근데, 저 이런 건지, 비록 우리가 여유도 있지만은, 우리가 미국 채권을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세계적 연기금들이 생각하는, 월스트리트 생각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레벨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걔들을 이길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 저희 투자를 하는데, 아무튼, 요거가 그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이름이 있나요? 영어로 딜링퀀시라는 게 뭐냐면 연체율이에요. 자, 근데, 자, 신용카드 연체율, 자동차 대출 연체율. 자, 이때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초기에는 연체율이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 완전히 쭉 올라가죠, 연체율이. 연체율 올라갑니다. 돈줄이 빠듯한 거죠. 연체된 다음에 디폴트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볼게요. 우리가 2년 전인가요? 2023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는 파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상업용 부동산인 CRE, Commercial Real Estate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나갔잖아요. 그럼 다 괜찮아졌니?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섹터별로 쪼갠 겁니다. 오피스, 멀티, 리테일은 이게 일반 상업용 상가 같은 거예요. 정말로. 호텔. 근데 보면은 연체율 보세요. 월간 연체율. 쭉 보세요, 연체율. 지금 연체율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이거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업데이트된 자료로 보여드리는 것 겁니다. 2월 말 데이터인데 연체율이, 오피스는 10개 중에 2개가 연체 걸렸어요. 호텔도 볼까요? 호텔도 10개 중에 하나가 연체 걸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페이스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왜 이래요? 금리가 고금리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안 내려, 보통은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얻는 구조이잖아요. 오늘 이 자료에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는데, 혹시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 몇 프로인지 아세요? 20% 넘어요. 20%가 넘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의 원인은 기준금리가 높아서 그래요. 옛날엔 직장도 잘 다니고 집에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도 있어서 별로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집에 지원금 받은 것도 앵꼬 났고 직장도 불안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체가 걸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개인들이 이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최근에 이제 성장 우려가 있는데, 성장 우려가 제가 빠르게 갈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워낙에 이제 트럼프 이슈가 발생하면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정책 얘기하면서 딱 이런 거잖아요. 제가 혹시 김광석 교수 채널을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지난 연말부터 유튜브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미국 국채 금리가 트럼프 들어가면서 와,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는
겁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12월 달에 그때 미국 국채금리 4.6 정도 될 거 10년짜리 금리 기준으로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항상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 10월 초부터 금리가 쫙 해서 거의 한 1% 이미 올랐어요.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그 리스크는 상당 선반영돼 있고 두 번째 12월 초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니? 우리가 다 알아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첫 번째는 물가 자극할 거 같잖아. 100원짜리 하던 거를 관세 20% 따르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120원 사야 되니까 수입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 자극 되겠네.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멘트는 뭐냐면 물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고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파월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여기에 방점이 뭐냐면은 초기 인플레이션, 그 다음은 디플레이션. 미국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질 거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금리 크게 안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다 떠나서 미국 국채 시중금리 5% 넘잖아요. 오래 못 버팁니다, 경제가.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런데, 자,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국내 금융기관에서 별로 얘기 안 한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글로벌 독립서치 회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리세션 가능성이 꽤 커지고 있다고. 그 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트럼프 이런저런 관세를 하니까 경제 나빠지잖아요. 나빠지면은, 통상적으로 경제 나빠질 것 같으면은 중앙은행이 브레이크를 풀잖아요. 브레이크를 풀어서 경제가 나빠지는 걸 소프트 랜딩 시키려고 야금야금 풀어서 소프트 랜딩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특히나 기대 인플레이션 높여놨거든요. 그러면은 미 연준 입장에서는 당장의 경제가 데이터가 안 깨진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브레이크 절대로 못 풉니다. 그러면 자, 경제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 둔화가 되는 상황에 잘 대처를 하려면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풀어야 소프트 랜딩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손이 딱 묶여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높게 잡혀있다 보면 연준은 브레이크 못 풀어요, 당분간. 근데 경제는 계속 슬로해져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 거기에 속도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소프트 랜딩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주식이 좀 불안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 거창한 얘기지만 다 생각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물가 때문에 연준은 여기 브레이크를 꽉 손은 붙잡혀 있고 경제는 둔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뭐라 하나 타임리하게 브레이크를 못 풀면은 나중에는 부랴부랴 더 많이 풀어야 될 상황입니다. 언제 푸니? 이제 실제 데이터가 안 좋아질 때. 특히 실업률 얘기고요. 자, 생각하고.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미 트럼프 정책 관련해서 크게 두 축이죠. 하나는 관세 정책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정 정책인데 둘 다 문제예요. 첫 번째, 관세. 제가 외국 자료라서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관세를 얘기를 하면 물가 얘기만 해요. 오로지 물가 미국 사람 입장에서 물가 오르는 걱정하는데 사실은 그건 마이너입니다. 미국 중에 더 큰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서플라이 체인.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에 빅3 교역 국가가 있죠. 어디죠? 빅3 멕시코, 중국, 캐나다잖아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얘들이 빅3예요. 근데 얘네들한테 멕시코와 캐나다한테 25% 때리고 중국 원래 10%는 10% 더 얹었잖아요. 25% 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다 중국하고 파이팅하는 것만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영내잖아요. 바로 옆 나라. 멕시코랑 캐나다 하는 게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의 경제가 얽혀설켜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자동차 부품 얘기도 오늘 25% 관세 때린다면서요. 사실 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미국에서 완성차 GM이나 이런 데에서 하려면 전부 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밑에서 서브를 만들어서 넘기잖아요. 거기다가 약간 밸류 붙여서 하는 구조인데 문제는
자, 25% 때리면 우리가 부품을 10,000불에 가져오는데 12,500을 갖고 오는 거야. GM 입장에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붙이면은 가격을 올려서 팔면 되는데 경제가 녹록지 않으니까 가격으로 전가를 못 시키잖아. 그럼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진 시키지 되잖아요. 아니야 다를까 오늘 GM과 미국 관련 자동차가 한 5% 정도 딱 깨졌거든요. 즉 뭐냐면은 이 부분 주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디맨드 우리가 사는 쪽에 얘기만 하고 있는데 물건 사는 쪽이 비싸진다 얘기만 하는데 공급 쪽은 미국 기업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놓은 요거예요.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냥 물건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중간재 원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다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면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이 자료가 뭐냐면은 이게 여기 있죠. 미국 경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지수인데 도널드 트럼프 1기보다 지금 미국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더 올라갔어요.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죠. 아마 여기 사업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한 100억 정도 공장 증설을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100억을 갖고 있는데 정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책이 너무 예측 불허잖아요. 이게 그거거든요. uncertainty. 예측 불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바로 설비 투자 들어가나요? 아니야. 야, 잠시 스탑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사이드에 돈을 세워놓잖아요. 그럼 이게 설비 투자가 쫙 줄어요. 설비 투자가 영어로 캐피탈 익스펜디처가 줄고 그러면 신규 고용도 줄어듭니다. 그 얘기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없는데 IMF에서 지난 11월 달 데이터 하나 정확히 했어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이 불확실해지면은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예측 불허잖아요. 경제 심리에 굉장히 부정 영향을 주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말씀 제가 준비했네요.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라 IMF에서 그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책일 때 주요 국가들 경제에 이만큼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고 여기는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면 이만큼 더 꺾일 거라고 IMF에서 계산한 겁니다. 예. 정책의 불확실성. 그죠? 그렇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어디 있나요? 세 번째는 아까 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럼프 정책이 이제 관세를 유발한 정책이고 그러면 유발한 정책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거라 걱정을 했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경제가 좀 둔화가 되는 국면에서 그러니까 둔화가 되는 국면에 원래는 저기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잡혀 있더라. 트럼프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높게 가고 그러면 이 경제를 부스트 해줘야 얘 브레이크를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게 딱 붙잡아 놨다. 그래서 관세 정책이 걱정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관세 정책 우려는 첫 번째는 미국의 기업 쪽 사이드, 서플라이 사이드에 굉장히 충격을 줄 것 같고 두 번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못하고 굉장히 위축된다. 세 번째는 이런 인플레이션, 단기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기 타임리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구도이다. 결국 이건 나중에 경제를 더 문제가 되게 하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워낙에 관세 정책에 지금 우리가 포커스 돼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보셔야 될 거는요. 미국의 재정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 이런 거잖아요. 돈 푸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나라 돈 푸는 건데 지금 도지 너무 잘 알죠? 도지라는 게 이거 디파트먼트 거버먼트 그러니까 정부 효율화 부서고 거기 대장이 앨런 머스크잖아요. 근데 칼자루 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뜯어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뭐냐? 10만 명 자른다 했잖아요. 근데 미국 전체 연방 공무원이 300만 명이거든요. 그럼 미국 인구가 3억인데 10만 명 자른 게 뭔 대수예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뭐냐면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무원이에요. 연방 공무원이 300만인데 요 빨간색이 뭐냐면 다 계약직하고 간접 고용 관련. 그랬더니만 공무원 숫자가 1,0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1,000만 명이에요. 그죠? 1,000만 명이고 근데 우리가 핵가족이지만 그냥
남자 기준으로 와이프하고 애 있지 않아요. 그럼 3천만 명이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제가 숫자를 얘기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10만 명 자른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국방부에 근무를 해요. 근데 우리 해당 사항이 없어. 근데 불안해요. 우리 부서에도 칼 댈까봐. 예측 불허지 않아요. 칼춤을 추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국방부에 근무를 하는데 야 혹시 나도 명태 대상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비를 안 합니다. 야 너 언제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좀 소비를 아껴야 되잖아요. 여기 있나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100만 명이 지금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게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가는. 이 사람들은 이제 야 돈 있어도 야 하지 말고 은행 저축 좀 해. 그러니까 소비 위축되고 이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3천만 명 가족이 3천만 명 미국 경제의 10분의 1이거든요. 10분의 1이 해고의 위험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축되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고.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논조가 뭐냐면 미국 경제는 소비의 나라인데 소비가 위축된다. 아니 다를까 최근에 발표된 소비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위축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주식시장 약간 무시하고 있어요. 워낙 깨졌다 리바운딩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그걸 찍을까 싶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자, 아까까지 관세 얘기했는데 저 이제 재정정책 위주로 얘기할까요? 자, 좀 다시 리셋해서 얘기하죠. 자, 지난 몇 년 동안에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좋았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미국 정부가 정부 주도 경제를 성장을 했죠. 여기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과 민주당을 보면은 잘 아실 겁니다. 바이든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큰 정부.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트럼프는 공화당인데 보수 진영이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아껴서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을 줄이고 민간에서 많이 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정책 스탠스예요. 근데 지난 몇 년간의 바이든 노믹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정부 역할을 했죠. 뭐 엄청난 재정 적자에서 국채 쭉쭉 찍어서 이 돈 만들어서 엄청나게 펌핑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렸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영문자료 그대로 있어요. 재밌는 게 자 위에 보면은 바이디노믹스의 성장은 단지 이거는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성장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나빠지지 않게 했고 결국은 이렇게 미국 정부의 지출을 엄청나게 해서 이건 단지 미국 부채 늘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방 이해돼요. 왜 맨날 그 미국 재무장 스캇 버센트하고 트럼프가 계속 줄이라 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 망한다는 거예요.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자 이제 공화당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한번 보세요. 저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 경제가 코로나 때부터 해서 5년간에 50% 커졌어요. 50%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큰 나라가 지난 5년 사이에 경제가 무려 50% 증가했어요. 그거 왜 그랬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근데 이 역할을 한 게 바이든노믹스인데 큰 정부 재정 적자 엄청나게 만들어 정부가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IRA라고 하죠. 미국 삼성전자 반도체 기업들 하면서 미국 정부에 보조금 많이 주고 해서 이렇게 기업 유인을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그들 입장에서는. 뭘 돈을 왜 주냐 우리 돈을 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와서 하게 만들어야지. 딱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끝난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까 말했 일단 트럼프는 스몰러 거버먼트, 작은 정부를 지향해요. 그죠? 작은 정부를 하고 그리고 국채가 지금 그러니까 나라 부채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금리가 높게 되면 뭐냐면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정부라고 합시다. 지금 10년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지금 4.3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4.3의 이자를 10년 동안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은 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려면 금리를 떨어뜨려서 이자 비용을 줄이면 돼요. 쉬운 말로 하면.
그 얘기거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성장의 부분이 이제 끝난 것 같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 정부를 딱 까보니까 1년 예산에 쓰는 거를 7조를 써요. 7조를 쓰고 근데 나라가 수입 버는 건 5조고 여기 2조가 펑크 났어요. 이게 적자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자 비용이 국채 발행 이자 비용이 1조 달러가 넘었어요. 국방비가 더 많아요. 트럼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건 간에. 그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조금 더 보면은, 일단은, 자, 이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왜 둔화되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보통 한 나라의 경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컨섬션, 소비, 두 번째, 투자, 세 번째가 정부 지출, 네 번째가 순수출이거든요. 근데, 미국 순수출은 별로 아니니까 이거 빼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부 지출, 민간 지출, 개인 소비 모두 다 위축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보여드릴게요. 먼저 정부 지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바이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지출을 줄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지난 한 5년 동안에 미국 정부가 무려 정부 지출을 65%를 늘렸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시에 늘린 걸 아는데 그 이후에 계속 늘렸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로 부채 비용이, 미국의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가. 한때는 0.4밖에 안 되는 지금 1.2 트릴리언에서 이자가 경제를 영위할 수 없죠. 보세요. 미국 전체, 이자 비용 제외하고 6조 달러를 나라 살림 쓰는데 추가로 1.2조 달러가 이자 감대에 들어간대요. 그럼 살림 되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스탠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표현이 그런데 이게 BO의 멜린치 자료인데 결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정책을 타이트하게 갈 거고 그거는 미국 정부 지출에 이제 약간 침체 쪽을 시작하는 의미다라는 거고 아무튼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다 트럼프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는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 지수 높다 했잖아요. 불확실성 지수 높으면 첫 번째 아까 정부 부분 지출이었고 이건 민간 부분이에요. 민간 부분 지출인데 불확실성 높으면 개인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잖아요.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어요. 2020년 3월 달 이후로 지금 설비 투자를 가장 적게 하고 있대. 확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럼 당연히 민간 지출 줄고 세 번째 이게 더 크죠. 미국 경제 70%가 소비인데 이 소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미국 경제가 아까 고용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런 불구하고 실업률이 안 늘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의 실업률은 그러니까 고용이 두 가지잖아요. 민간 고용, 정부 고용인데 원래는 민간 고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정부의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으로 전체 고용의 70%를 정부가 메이크업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돈 써서. 근데 트럼프가 그 다리를 딱 차려고 하잖아요. 야, 자르라고 비원세는. 그죠? 그러면 70% 차지하는 게 훅 줄면은 전체 고용이 훅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여기 얹어서 도지. 그죠?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불안하면 뭐 한다고? 소비 줄이고 저축을 올리잖아요. 한 나라 경제에서는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중에서 90만 원 저축하면 물건 안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안하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정부 지출 줄이고 첫 번째. 이게 GDP 구성 요인이거든요. 두 번째, 민간들이 위축돼 있고 설비 투자하지 않잖아요. 세 번째,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내가 고용을 들지 소비도 이렇게 위축돼 있네요.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경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그런 거고 여기 있나요? 근데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우스워요. 예를 들면은 야, 근데 트럼프 정책이 네가 어떻게 알아? 저게 나중에 물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라고 그 부정적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 채권 투자하셔야 돼요, 진짜로. 자,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금리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야 되는데 부자 피해서 못 내려가잖아요.
근데 계속 붙잡혀지면 어떻게 된다? 더 나빠지는 구도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스캇 버센트가 재무부 장관이 미국 금리 내리겠다 했잖아요. 근데 알겠는데, 거시경제 환경이 금리 못 내릴 수 없는 환경 아니야? 방법 있어? 예, 방법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자, 볼게요. 실제로 미국 재무부 안에서 다 하는 방법론인데, 국채금리 어떻게 따를 거냐고. 첫 번째. 지금 재정 적자 쭉 나오잖아요. 펑크 난 걸 예산, 국채 발행하면은. 근데 사람 생각하는, 우리가 보면 채권 투자할 때 보통 10년 이상짜리 채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을 조달하는데 짧은 채권 한 7, 8알 조달하는 거야. 그러면 장기 채권의 물량 부담이 줄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짧은 채권 위주로 전체 하는 거에 짧은 채권 위주로 좀 조달한다. 방법론. 그럼 장기 채권의 공급 물량이 줄잖아요. 그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짧은 채권 조달한 걸 가지고 재무부가 장기 채권은 바이백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70을 모아서 70을 갖고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고, 그리고 이해나 투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YCC라고 있어요. Yield Curve Control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일본은 금리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지난 수년간. 그럼 어떻게 하면 금리 올라갈 때마다 나라에서 계속 사줬죠. 사니까 금리가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좀 바이백할 거고, 요즘 많이 하는 게 세 번째. 제가 요 얘기한 지 한 달 넘었는데 책에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최근에 연준 부의장이 선출됐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은행들이 레버리지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거에 규제에 국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관 투자가인 미국 은행들이 이제 국채를 살 수 있게. 그러면 결국은 장기 채권의 가격이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미국 국채의 공급은 좀 줄이고 살 수 있는 사람 여건을 더 확충시켜 주는 거죠. 가끔가다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꽤나 유명한 전문가인데 제가 얘기하시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는 걸 줄여서 뭐 충격이 있다는데, 제가 좀 그분이 뭐 주식이나 거시경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팩트는 틀렸어요. 이미 중국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1위 투자자가 아닙니다. 일본이 압도적인 1위 투자자고요. 물론 5년 전에는 중국 1위였어요. 근데 이미 중국은 5년 전 대비해서 미국 국채 갖고 있는 물량의 하프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요런 다양한 대책들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번에 연준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준에서 발표 자료입니다. 요번에 볼까요? 지난 12월 달에 성장률은 2.1에서 1.7로 떨어뜨렸고, 두 번째 실업률 전망 살짝 올렸고, 물가 전망 2.5에서 2.8로 올렸죠. 그리고 금리는 현재 전망대로 한다고 했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얘들 틀려요. 그냥 큰 그림에서 보세요. 자, 지난달 대비, 한 석 달 전 대비해서 경제는 생각보다 나빠지는 거네? 물가는 당분간 못 잡네? 근데 트럼프가 이런 거 있죠. 인플레이션은 영어로 트랜지토리, 일시적이야. 제가 지난 몇 달 유튜브 했던 얘기를 비슷한 얘기 그대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요, 우리 이런 거잖아요. 채권 투자는 이왕이면 스키 점프대 있으면은 스키 점프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이 활강 공간이 커지고 우리의 수익이 커지잖아요. 근데 나 스키 점프하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내려가면은 재미없잖아요. 땡큐입니다. 붙잡아줘서 스키 점프대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착지점은 더 낮아질 겁니다. 경기도 나빠지면.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상반기엔 수익 안 내셔도 됩니다. 차곡차곡 실어 놓으세요. 차곡차곡. 상반기 큰 수익 안 날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어쨌건 간에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파월이 보여준 거는,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경제는 점점 둔화되는 모양이고, 물가는 좀 쉽게 안 잡히는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일시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였고, 자, 보죠. 제가 이거를 지금 보시면요.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드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제가 드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이런 것까지 배워야 되냐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게요. 우리가, 그냥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우리가 미국 국채 투자하시잖아요. 미국 국채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금리가 요놈이
내려갈 거 아니라 그냥 금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만약 금리가 5%로 합시다. 그죠? 금리는 5%인데 이걸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실질금리가 3%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2%고 그래서 합쳐가 5%예요. 명목금리는 항상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의 합성물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보니까 트럼프 11월 달에 연초에 미국 지금 4.8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약간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4.3으로 떨어졌죠. 4.8에 4.3 떨어졌죠. 이렇게 검정색 보이시죠, 저게? 자, 요거를 아래는 두 가지로 분리한 거예요. 분리했더니만 요 4.3이 어떻게 구성되냐 보니까 요 색깔이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금 최근에 금리 떨어지고 4.8에서 4.3 왜 떨어졌니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 달리 얘기하면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둔화될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금리가 훅 떨어지려면 얘도 딱 꽂혀 들어가면 훅 내려갑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립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 내에서도 경제가 둔화될 우려감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작년 8월 달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죠. 물론 최근 리바운드 했다고 다시 2.5% 깨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나스닥 기준으로 10% 이상 빠진 지가 작년 8월 달이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은 작년 7월 달에 옌케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왔고 8월 초에 미국 실업률이 4.3이 넘으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경심초 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빠지고 그때 국채금리도 일시적으로 4%대 놀다가 4% 초중반 놀다가 3.6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그럼 당연히 이해가 되죠. 이때는 자, 주가가 빠지는 거는 경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럼 경제 나쁘다 생각하면은 당연히 국채 금리 내리고 국채 가격은 올라갔을 거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리 놀고 있어요. 그때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금리는 여기 4.3이잖아. 그죠? 원래 금리가 확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생략하고. 이거의 메시지. 첫 번째. 주식 입장에서는 더 불편한 상황이다. 금리가 안 내려온다는 거는, 경제에 더 부담이 된다. 두 번째. 우리 채권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편히 그렇습니다만은 경제 부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경제 부담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더 생각보다 금리 더 많이 내고 청구액이 많이 올라간다. 제가 표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만약에 차곡차곡 내리잖아요? 그럼 제가 지방 사람이라서 이렇게 표현해. 자, 이제 우리가 추수를 할 때 금리를 좀 빨리 내리면은 우리가 수확은 일찍 할 거예요. 국채를 투자해서 수확은 일찍 하는데 수확량은 작을 거예요. 근데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수확 시점은 좀 뒤로 가는데 나중에 수확량은 더 커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씨를 뿌려놔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욕심낼 국면 아닙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이렇게 갈 거니까 놀라지도 마시고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지금 뭘 하셔야 된다? 좀 보수적으로 금리 올라올 때마다 차곡차곡 정립해 놓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제목 이렇게 했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우려가 크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 전망이 다 틀려. 그죠? 그래서 5% 확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수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근데 과연 5% 넘어갔을 때 미국 경제 버틸 거냐? 아까 제가 힌트 드렸어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한번 5%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깨질 거니까. 아무튼 그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자, 하이드 얘기 좀 할게요. 자, 하이드는 지금요 계륵 같은 존재죠. 쉬운 말로 하면. 왜? 일단은 올인 전체 금리가 7, 8%대잖아요. 이 금리,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채권 가격은 이렇게 되잖아요. 채권 투자를 한다. 특히 펀드 투자를 하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이자 수익, 두 번째 가격.
이 두 가지 합산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현재 중립적으로 쭉 간다고 하면은 가격은 제자리일 거잖아요. 그럼 남는 건 이자잖아요. 연 8% 이자잖아요. 와,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하이힐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이힐드는 채권계의 주식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빨라요. 채권계의 주식이에요. 하이힐드 채권 금리는 한 7, 8% 하는데 가격의 움직임은 국채와 반대로 갑니다. 그럼 하이힐드 채권은 이론적으로 경제가 적어도 중립적으로 가거나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지면 가격은 더 많이 수익이 나요. 하이힐드 투자의 최적의 타임이 뭐냐면 경제가 완전 바닥일 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예를 들면 제가 2008년도에 리만 사태 터지고 SCJ은행 본사 가서 얘기했어요. 자, 내년에 미국 하이힐드 팔자고. 제가 템플턴에 있었거든요. 그럼 그 담당자가 내년 몇 프로 기대하니? 저 내년 70% 기대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70% 났어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은 경제가 많이 안 좋아했을수록 그 다음에 바닥에서 돌아가는 건 주식과 똑같거든요. 근데 주식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주식은 가격만 보잖아요. 근데 경제가 나빠지면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이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금리가 20%예요. 그럼 기본 1년 지나면 20%는 기본에다 가격 얹으니까 70% 나온 거예요. 그때 S&P 500이 25% 올랐어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표현이 그런데 하이힐드 채권은 채권계의 주식입니다. 그죠? 근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힐드 채권 올인 금리는 7%대니까 너무 매력적인데 문제는 주식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가상금리가 좀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상금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포텐셜이 조금 높지는 않다는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 다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가격 리스크에 좀 노출되어 있다는 게 우려사항이고, 여기 보시면은 보통 가상금리 올라가면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밀리고 가상금리 내려가면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보통 부도율 같이 하는 최근에 부도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과 똑같은 거예요. 미국 주식 뭐예요? 미국 주식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비싸다면서요. 딱 그 입장이야. 그러면 제가 좀 이따 팁 드리면 하이힐드 채권 어떻게 투자하시냐면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자, 보세요. 우리가 주식 안 하실 거예요? 조금 하셔야 되잖아요. 주식 버리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비용 좀 줄이더라도. 하이힐드 채권 지금 다 매도하라는 뜻 아닙니다. 하이힐드 채권 갖고는 이때 좀 더 현명한 방법을 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부터 말씀드리죠. 자, 그럼 이럴 때 하이힐드 채권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이거 마음에 들잖아요. 금리 7, 8% 마음에 들잖아요. 그죠? 7, 8% 내가 가져오고 싶어. 근데 두 번째, 근데 앞에 가격은 좀 불안불안해. 가격 리스크는 줄이고 싶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투자한다? 단기 하이힐드 채권 투자한다. 단기 하이힐드 채권 투자를 하면은 이자 수익은 그대로 가져오되 가격 민감도를 확 줄이는 거죠. 한국 얘기할게요. 한국, 뭐 굳이 거창한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흑자 제일 많이 나는 우리나라 흑자 규모로, 수출 규모 말고요. 흑자 규모가 넘버원이 어디다? 중국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근데 트럼프 그걸 못 보잖아요. 실물로 그걸 못 보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할게요. 여기 자리 없는데 오늘 제가 저때 수업 강의할 이야기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트럼프한테 뭐 우리가 사투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준을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약점이 잡혀 있잖아요. 주한미군. 그죠? 저기 평택 미국 기지가 미국 본토 이후에 가장 큰 기지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은 올리러 가잖아요. 니들 거니까 니들이 돈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방비까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실 이 협상이 좀 쉽지가 않은 국면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그런 상황이고, 자,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는 너무 단기적 시각 보지 마세요. 기노 보면 다 보여요. 한국. 지난 11월 달에 한국이 나온 자료입니다. 잠재 성장률. 한국 잠재 성장률 10년 뒤에 1%대로 들어간대요. 정말 걱정이에요. 한국이 한 10년 뒤에 지금 한 2% 정도인데 10년 뒤 잠재 성장률 1% 아래로 떨어진다 나와 있거든요. 하는 자료입니다.
그럼 이걸 돌리는 방법은 뭔지 알아봤을 때 한은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출산율을 올리는 거래요. 아시잖아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두 번째, 기업들 사업하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 혁신적으로 할 수 있게. 그 두 가지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렇게 경제는 장기적으로 쭉 깔려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한국 국채는요, 지금 금리 너무 낮잖아요. 예금이나 도찐개찐이잖아요. 별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완전 반대편이에요. 한국 국채는 장기적으로 금리 떨어질 거니까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당장 안 눈앞 보이는 이자는 좀 작아. 이자는 작은데 장기적으로 경제가 둔화진다는 건 반대로 채권 가격, 국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미국은 정반대죠. 미국은 반대로 이자가 이렇게 높잖아요. 근데 가격은 잘 모르겠어. 트럼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 이런 불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을 같이 투자하시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이드 뭐라고? 하이드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이드 7, 8% 이자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리고 이대로 좀 트럼프가, 자, 그 말 드려야겠다. 트럼프가 직진본으로 가면 경제 분위기 더 나빠지는데 뭐 주식 더 엄청 깨지고 이러면은 회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 버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이드도 일부 갖고 있어야 되죠. 아무튼 그런 국면입니다. 제가 아까 큰 그림 그렇게 말씀드렸고, 트럼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히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 안 내려가잖아요. 금리 안 내려갈 때 이런 거죠. 미국은 제가 아까 미국 하면서 단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숏텀은 제가 중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현재 미국 국채는 4.8에서 4.1까지 갔다 와서 4.3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자문사 고객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저희는 조금 테크니컬한 건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있죠. 정책금 중간값이 있거든요. 지금 얼마죠? 4.35인가요? 4.37인가 있어요. 지금 4.25하고 4.5 사이잖아요. 그 중간값 근처로 위로 가면은 분할 매수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선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해요. 금 좀 내린다고 이러다 경기 나빠지는 거 아니야. 부랴부랴 채권 가격 올라가고 금리 한 4% 초반대 간다고 지금 달려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라는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저희 펀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유 있게 밀릴 때마다 사모으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금리 올라갈 때마다 사모으라는 그 뜻을 말씀드리고 미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축적되면 결국 금 내려가는 거니까. 한국도 정답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거잖아요. 일단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건 추경 30조. 뭐 이건 가더라도 별 영향 없다는 거고, 자, 추경이 문제가 될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시기와 타이밍, 그러니까 규모와 타이밍인데 만약에 일단 30조는 이미 시장에 웬만큼 반영되어 있기는 별로 영향 없다. 두 번째, 근데 만약에 한 50조 되면 일시적으로 국채 금리가 한 3% 넘을 여지가 있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상반기에 시장 예상보다 더 크면은 시장이 좀 놀라서 금리 좀 많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그 정도 안 되고 그것도 실제 집행하는 게 하반기에 가면은 우리가 경제를 끌어올릴 타임을 좀 놓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우려감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간에 이제 주식하거나 부동산 하시는 분은 마음이 많이 불안한 건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국채를 권해드리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뭐 표현이 그런데 그냥 국채를 쭉 깔아놓으면 현재 구도를 편안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구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